2025년 말이 다가오는데 보잉을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부상으로는 수십억 달러 적자고 그 야심작이었던 777X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져요. 이게 정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회복 신호일까요? 아니면 뭔가 거대한 착시 현상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12월 5일자로 나온 기관 투자자용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현재 보잉을 둘러싼 이 복잡한 실타래를 정치, 기술, 재무, 그리고 이제 경쟁 구도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아주 그냥 속속들이 뜯어보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보고서를 나침반 삼아서 보잉 주가 상승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CFO가 약속한 현금 흐름 흑자 전환이 진짜인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보잉에게 약일지 독일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분석이 끝났을 때 이게 진짜 턴어라운드인지 아니면 그저 죽은 고양이의 반등에 불과한지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요각부터 맞춰볼까요?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좋습니다. 보고서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역시 트럼프 2.0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게 보잉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보고서는 이걸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군요. 네, 맞습니다. 한쪽은 날카롭게 빛나고 다른 쪽은 스스로를 뵐 수 있다는 뜻이죠. 빛나는 쪽부터 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보잉의 최고 영업사원이라고 불렀던 건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재임 시절 정상회담 자리를 거의 항공기 판촉 행사처럼 활용했죠.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카타르와의 계약을 꼽습니다. 무려 200억 달러, 160대 규모랐는데 이게 정상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탑다운 압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조는 방산 부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방산 부분이요. 하긴 팬데믹 때 상용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보잉을 먹여 살리는 게 방산이었죠. 정확합니다. 2018년에 39억 달러짜리 에어포스원 교체 사업을 따낸 것도 그렇고요. 가장 최근인 2025년 11월에 71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헬기랑 F-15EX 추가 계약을 수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의 강력한 국방 예산 증액 기조가 보잉의 방산 부문에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미루얼 관대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검의 반대쪽 날, 그러니까 보잉을 위협하는 부분은 뭔가요? 바로 중국입니다. 한때 보잉 전체 상용기 인도의 20%에서 많게는 25%까지 차지했던 그 거대한 시장이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단순한 일시적 판배 부진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건 60% 대중국 관세가 현실화되면 보잉의 중국 시장 재진입은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자국산 코맥시 919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고 유럽의 에어버스는 텐진에 있는 공장을 발판 삼아 점유율을 무섭게 넓히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고객 몇 명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큰 성장 시장 하나를 통째로 경쟁자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심지어 관세 정책은 보잉이 수입하는 티타늄, 알루미늄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까지 올려서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방산 수주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영구히 잃고 원가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는 독이 든 성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도 트럼프 리스크는 단기 호재와 장기 악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아무리 영업을 잘해줘도 팔아야 할 비행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보고서가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지점. 보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능력에 심각한 균열이 보인다는 건데요. 777X 인도가 무려 7년이나 지연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7년이라니? 보통은 규제 당국과의 힘겨루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보고서는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고 보는군요. 네,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뼈아픈 기술적 결함, 그것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에서 발견된 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문제부터 보죠. 2024년 8월 테스트 비행 중에 엔진을 날개에 고정하는 핵심 부품인 추력 링크에서 균열이 발견돼 비행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력 링크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품인가요? 10만 파운드가 넘는, 그러니까 자동차 수십 대 무게에 맞먹는 엔진의 엄청난 추진력을 고스란히 기체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만약 이게 비행 중에 파손되면 엔진이 통째로 날개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안전과 직결된 부품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게 그냥 불량 부품 하나를 잘못 써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원인이 뭐였죠? 조사 결과 특정 비행 조건에서 엔진의 미세한 진동과 기체 구조물이 만나 증폭되는 공진 현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진 현상이요?
와, 잠깐만요. 아니, 엔지니어링의 기본 중에 기본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물리적 현상을 예측하고 피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놓쳤다는 건 보잉 내부의 기술 검증 프로세스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777X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 점을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다리를 설계하면서 특정 주파수의 바람에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계상에 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보잉의 엔지니어링 역량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표가 찍힌 사건이죠.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건 듣기만 해도 737 맥스의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네,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0년 테스트 비행 중 조종사가 조종관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기수가 저절로 들리는 의도치 않은 기수 들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737 맥스 추락 사고의 원인이었던 MCKS 시스템의 오작동과 판박이죠. 당연히 규제 당국인 FAA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군요. 가만히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FAA는 보잉의 소프트웨어 인증 절차에 대해 사실상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증 절차는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워졌고 보잉이 2025년 11월에야 FAA 조종사가 직접 탑승해서 최종 검증을 하는 TI-3 3단계에 겨우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나긴 지연이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경쟁사는 가만히 구경만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에어버스에게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호박이었죠. 보잉의 777X가 기술 문제로 발이 묶인 사이에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의 A350-1000이 대형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버렸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루프트한자와 같은 오랜 충성 고객들조차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행기 몇 대 덜 파는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지연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고 최악의 경우 대규모 주문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략적 리스크입니다. 이런 기술적 문제들과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면 재무 상태가 엉망일 것 같은데 앞서 말했듯이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만든 반전이 있었단 말이죠. 53억 달러라는 엄청난 순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영업 현금 흐름은 11억 달러로 흑자를 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마법인가요? 보고서는 바로 그 마법의 트릭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순손실과 현금 흐름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생긴 첫 번째 이유는 비현금성 비용이라는 회계적 개념 때문입니다. 3분기 순손실의 주범은 777X 프로그램 지연 때문에 미래 손실을 미를 장부에 반영한 49억 달러짜리 비용, 즉 차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49억 달러가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회계 장부상으로만 손실을 기록한 거죠. 현금 흐름표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은 다시 더해주기 때문에 순손실은 엄청난데 현금 흐름은 오히려 좋아 보이는 착시가 일어납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지갑에 있는 돈은 줄지 않았다는 거죠. 일종의 회계적 착시 효과군요. 그럼 그 11억 달러 흑자를 만든 실제 현금은 어디서 들어온 건가요? 흑자의 실질적인 동력은 과거 737MX 사태 때 생산은 해놓고 인도하지 못했던 재고 항공기들을 고객들에게 인도하면서 잔금을 회수한 덕분입니다. 쌓여있던 악성 재고를 현금으로 바꾼 셈이니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지 보잉의 근본적인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이보다 더 위험한 일종의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경고한다고요? 미 청구 매출 채권이라는 항목인데 규모가 무려 90억 달러에 달한다고요? 이게 뭔가요? 이 항목을 이해하는 게 보잉의 미래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미청구 매출 채권을 그냥 직역하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매출인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걸 레스토랑에 비유해 볼게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 테이블에 내놓는 순간 레스토랑은 장부에 매출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서를 줄 수는 없죠. 이 상태가 바로 미청구 매출 채권입니다. 음식값 받을 권리는 생겼지만 아직 돈을 청구하지는 못한 상태.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게 왜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만약 손님이 음식을 먹어보더니 이거 맛이 이상하다, 돈 못 내겠다면서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에 매출로 기록해놨던 그 돈은 영영 못 받게 되는 거죠.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777X나 맥스 10 같은 비행기 인도가 계속 지연되다가 고객 항공사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 주문 취소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매출로 잡아놨던 저 90억 달러가 한순간에 회수 불가능한 돈이 되어 대규모 손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실적 악화를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 중 하나로 보는 겁니다. 와, 90억 달러짜리 시한폭탄이라니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 즉 정치적 불확실성, 기술적 결함, 재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보잉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보고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네, 특히 항공시장의 주력 체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 통로기 시장에서 그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어버스의 야심작 A321 XLR과 보잉의 대항마 737 맥스 10의 대결 구도인데요. 사실 이건 대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왜죠? 이미 승부가 갈렸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의 A321 XLR은 이미 2024년부터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서 장거리 단일 통로기라는 새로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잉의 737 맥스 10은 앞서 말한 인증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빨라야 2027년에나 인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3년이라는 격차는 이 시장에서 거의 영원과 같은 시간이죠. 델타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보잉의 오랜 고객사들은 그래도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주문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은 내부적으로 맥스10 없는 미래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의 핵심은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를 늘리는 겁니다. 만약 맥스10 인증이 2027년마저 넘기게 되면 지금껏 간신히 유지되던 주문들이 한꺼번에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쯤 되면 문제는 단순히 비행기 한두 대의 결함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듭니다. 보잉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가치보다 단기 주가와 현금 흐름을 우선시했던 금융 중심의 문화에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 취임한 CEO 켈리 오메르버거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아주 파격적인 문화개조 실험에 나섰습니다. 어떤 실험이죠? 경영진의 성과급, 즉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인센티브의 60%를 주가나 이익 같은 재무지표가 아니라 안전 및 품질 지표에 연동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 결함이 발견돼 재작업하는 비율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CEO의 보너스를 결정하는 거죠. 또 본인이 직접 시애틀 생산 공장 근처로 이사해서 현장 엔지니어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상징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군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보잉의 현재 상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보잉이 지금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는 있지만 아직 반대편 언덕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요약합니다. 현금 흐름 흑자 전환 같은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그게 대부분 일시적인 요인에 기댄 것이고 기술 경쟁력 저하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문화적 문제라는 구조적인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냉정한 평가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의 최근 주가 상승은 펀더멘털이 극적으로 좋아졌다기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라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안도 랠리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737MX의 월간 생산량 같은 데이터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신중한 확인 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앞으로 보잉의 진짜 턴어라운드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딱 두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보라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 속 90억 달러짜리 시한폭탄인 미청구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의 추이이고 두 번째는 FAA 조종사들이 직접 비행하며 내릴 777X 최종 비행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보잉의 미래를 가장 정직하게 알려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고서는 보잉 위기의 근원을 금융 중심의 문화로 지목했고 새로운 CEO는 인센티브 제도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오직 재무적 성과만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구축된 거대 기업의 문화는 과연 새로운 보상체계 하나만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는 이미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 한때 보잉의 영광 그 자체였던 엔지니어링 리더십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